두 번째 강좌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 1, 2, 3차는 이미 진행된 것에 대한 어떤 역사적 해석을 하면서 이거는 혁명적이다. 생산과 소비의 어떤 사회의 패러다임들이 결정적으로 바뀌었구나. 이래 됐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그런 1, 2, 3차까지를 보고 요번 거는 이거는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됐는데 이렇게 혁명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오늘날에서 큰 본질은 불확실성과 불확정적인 이런 이제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매우 이제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그 장님이 코끼리 덧없는 것 같은 이런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전제로 하시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어떤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고요. 그런데 이미 이제 그 기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우 익숙하게도 우리 주변에 이미 그 기술들이 우리 생활 문화에 들어와 있는 상품으로서 이미 소비를 하고 있고 그 생산을 갖다 보고 있고 이제 그것이 이미 이제 광고까지도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이제 이미 진입 과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 복판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건 한번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생산과 소비 이런 면들을 한번 지켜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나의 주소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걸 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가능하면 이후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제 진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우려점이나 논쟁점이나 공포심이나 아니면 기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 번째 강의에서 좀 하도록 하고 오늘도 가능하면 좀 팩트에 충실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비의 측면에 보면 먼저 뭐 가장 우리가 혁신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2009년이죠. 아이폰, 스티브 잡스. 이것이 이미 세상을 한 바퀴 이제 들었다 놨다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 그 아이폰의 혁명 이것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폰이 한번 세상을 들었다 놨는데 그 다음이 뭐겠느냐. 그래서 넥스트 모바일 다음은 모빌리티지 않겠느냐. 운송수단. 그러니까 모바일은 이제 모바일 폰을 이제 해서 이제 모바일 이러는 것이고요. 이제 모빌리티는 이제 이동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그래서 먼저 나온 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이미 수소 전지 자동차를 곧 출시를 하겠다. 이거를 시장에 발표를 하고 그게 몇 년 후인가 이제 자기 출시 계획을 갖다 이미 세우고 있는 이런 걸 갖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모바일 폰을 갖고 대전쟁이 치러지고 있지만 다음 아마 전쟁은 이 자동차 전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조금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자동차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겠지만 이미 볼보하고 우버는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자동차 회사는 여기에 생명을 다 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제 IT 기업들도 자동차에 다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가 지난 미국 그 세계 가전 박람회에
네이버 부스를 딱 가봤지만 자동차 부스로 다 설치되어 있던 거죠. 네이버에서도 이제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래 된 것이고, 그래서 기존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하고 또 IT 기업하고 기타 등등 해서 이 자동차에 지금 다 뛰어들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자동차 부분에 조금만 설명드리면 두 가지, 세 가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동차가 이전에 대한 자동차가 아니고 새로운 가전제품 같은 자동차로 옮겨지고 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플랫폼은 엔진하고 변속 기어 쪽이잖아요. 그런데 전기 자동차로 옮겨가면서 엔진이 없어져도 되고 변속에 대한 이거 장치도 없어져도 되는 문제예요. 다시 하면 배터리가 모터를 돌려서 그 모터로 그냥 전기가 가는 거죠. 우리 저기 어린애들 보면 왜 미니 자동차 있잖아요. 애들 운전하는 거 딱 그 짝이 크게 나온 것이다. 거기는 엔진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되는 거는 단순히 에너지원이 가솔린에서 전기로 가는 게 아니라 차 전체의 구조가 완전히 플랫폼이 바뀌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싸움이 중요한 거죠. 한번 충전했을 때 얼마만큼 많이 가느냐 이런 것이고, 그래서 전기 자동차라는 것하고 전기 자동차는 전기 배터리 싸움으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 보면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문제죠. 이거는 이제 4차 IoT, 사물 인터넷하고 센서하고 IoT 기능에서 사람의 필요 없이 자기가 모든 주행을 맞춰내는 이 두 가지가 자동차에서는 변혁과 혁신을 현재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 이제 여러분 테슬라 들어보셨죠? 곧 아마 테슬라에서 만든 이 자율주행, 아니 참 전기 자동차가 제주도에선가 저기 구매자한테 인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테슬라가 이제 쭉 치고 올라오는데, 얼마 전에 테슬라가 자동차, 전기 자동차 기술에 대한 모든 특허를 다 오픈 소스로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를 만드는데 기술적 한계 비용은 제로예요.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특허를 다 오픈 소스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지금 너나 나나 다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거는 이제 중요한 기술이 필요치 않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배터리하고 소프트웨어를 누가 장악하느냐. 그 시장으로 테슬라는 일단 자동차에 넓혀놓고 거기서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특히 소프트웨어로 자기 이익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 선언을 갖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단순히 그런 어떤 전기 자동차로 가고 그러고 자율주행, 자유로 가는 이것에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차 파급 효과는 매우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이 모빌리티가. 첫째는 소유의 개념에서 자동차가 이제 공유의 개념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는가. 이미 우버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같이 타기도 하고, 그러고 카쉐어링, 나눠 타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 공유 개념으로 가고, 두 번째는 가장 간단한 걸로 자율주행이 가면 앞에서 운전해야 될 사람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공간 자체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거죠. 휴식 공간일 수도 있고 주거 공간과 결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서울까지 운전해 가는데 1시간 운전하는 게 힘들다고요. 그런데 자율주행이 되면 이제 일어나서 차를 타고 부족한 잠을 회사까지 가는 시간 동안 자고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완전히 바뀐다 이런 것이고. 그럼 이제 주차장 부족 같은 것도 아마 일거에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래 되면 차는 24시간 다 돌면 되니까 자기 소유의 차가 아니고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개념이 이제 다 바뀌고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제 배터리하고 센서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제 자동차에 갖다 질과 가격을 갖다 결정할 텐데 우선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배터리의 용량하고 경량화하고 얼마만큼 갈 것인가. 주로 그 리튬 이온 배터리가 돼 있고 지금 수소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개발은 하고 있는데 수소 쪽은 비용이 너무 아직도 센가 봐요. 이렇게 코스트 다운을 갖다 못 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수소 이온이 코스트 다운을 갖다 해낼 수 있다면 이거는 또 한 번 판도를 갖다 흔들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고요. 지금 아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에 요거 제가 만들 때까지는 150마일 정도라고 그랬는데 또 조금 있다 보니까 200마일 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1마일이 그 1.61km라고 보면 150마일이라면 한 번 충전에 200km 이렇게 이제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아마 2025년까지 한 45조 원의 어떤 시장 규모다. 이러면 매우 커진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잘 안 먹네요. 그리고 또 한 게 약간 특징적인 거는 주문형 이동수단인데 지금은 우리는 차를 가지고 자기 소유를 하고 가든지 뭐 이동에 대한 준비를 하고 하는데 이제는 주문하고 즉시 이동하는 이런 생활 문화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가 내가 주문하면 무인 자동차가 지가 짜고 와갖고 나를 싣고 어디 가갖고 이렇게 딱 내려놓고 이렇게 이제 가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구되는 건 안전하고 저비용하고 즉시 이용 가능성인데 안전과 관련돼서 한마디 조금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사고율 0%에 대해서 공인이 돼야 되는 거죠. 사고율 0%가 확정되지 않으면 이거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문제니까 그래서 지금 사고율 0%에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게 상용화가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농업 쪽의 트랙터나 이런 데는 지금 다 상용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나 아니면 운송이나 이런 쪽 실험은 거의 뭐 0%에 다 다가선 것 같고 그냥 제 추론은 이게 이제 0%가 뒤에도 잠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에서 자동차 사고는 대부분 다 운전자 부주의거든요. 근데 컴퓨터가 0%가 되면 사람의 운전금지법이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겠는가. 더 많은 안전을 위해서. 이런 이제 역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비용도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러고 또 하나는 자동차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이제 많은 센서를 갖다 장착하고 이 센서를 자기가 저장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오래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똑똑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똑똑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연식에 따라서 자동차 값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안 그래질 수 있는 거죠. 자동차가 오래될수록 자동차 값이 더 비싸질 수도 있는 또 뭐 추론이지만 이래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사의 90%는 인간의 부주의에 기하는데 자율주행이 0%의 사고율이라면 인간이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윤리적 선언이 가능한 거죠. 이제 자동차를 이제 좀 봤고요. 또 이제 소비에서 보면 두 번째는 그 유비쿼터스 홈인 것 같아요. 스마트 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미 이런 제품들은 많이 그 판매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U+ 같은 데는 이미 저기 문을 갖다 닫았다 열었다 그러면 그게 내 여기 창에 다 뜨게 돼 있고, 그러고 이제 조만간에 가보면 그
실내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들이 하나로 다 통합돼서 제 이 핸드폰을 갖고 전부 다 조작 가능하게 하고 자기한테 상태를 알려주고 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매우 속속들이 들어올 것 같다. 요새 이제 또 광고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입력할 때는 키보드로 입력을 했었잖아요. 컴퓨터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터치로 이렇게 탁 하면서 아주 이거 뭐지? 이랬다가 이제 터치 시대가 가고 음성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제 터치를 하면 말로 하면 이제 인터페이스가 이게 다 처리되고, 이제 그래서 뭐 쉬리 또 뭐더라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집에 말로 그거 되는 이제 비서가 생기고 자기가 이제 말도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이미 시판되고 있는 이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뱅킹은 뭐 여러분들 이미 다 하고 있고, 저도 제 핸드폰에 여기로 전부 다 그 이체도 다 시키고 내 통장에서 뭐가 들어왔다 나갔는지도 다 떼어주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돈 문제가 나와서 한번 조금 말씀드리면, 스웨덴에서는 약국 이외에서는 현금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현금 안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전자거래, 디지털 화폐로 이렇게 통일을 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화폐를 없애겠다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여러분 잘 아시고, 요새는 비트코인이 이제 그 한 개 500만 원이 넘었었다고 그저께 나왔던데, 아주 이게 또 투기의 장이 돼갖고 또 이상하게 약간 또 왜곡된 시장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하여간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 캠퍼스,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 우리 눈앞에 이제 들어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마 건물도 스마트 건물로 앞으로 이제 설계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뭐 이런 예를 한번 해봤는데요. 도로 위에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넘어졌어요. 그러면 사고 나자마자 이 헬멧에 있던 센서 IoT가 지체 없이 자동으로 병원에 이 상황을 갖다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병원은 헬멧으로 보는 환자의 상태나 실시간 이것으로 갖고 몸 상태를 다 진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앰뷸런스한테 전달하고, 그러고 앰뷸런스는 떠나는 거죠. 그러고 앰뷸런스 뭐를 갖다 준비해야 될 건지 하고, 그러고 교통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병원하고 경찰하고 같이 협동해갖고 다 조절해주고, 그래서 지체 없이 병원에 와서 진료를 갖다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이제 스마트 시티가 나와서 조금만 이제 말씀드려 봐 보면, 그 아일랜드 더블린 같은 경우는 이 도시 교통이 너무나 막혀서 실제 조사를 해봤더만 주차장이 부족해갖고 주차장 찾아다니는 이런 차 때문에 30% 정도가 교통 체증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모든 그 주차장에 센서를 다 달고 그걸 다 맵에서 딱 볼 수 있게, 그래서 아 저쪽에는 몇 개 폈다 이렇게 관리를 했지만 도시교통이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솔루션이. 그리고 이제 두바이 같은 경우는 여기 되게 더운 나라잖아요. 더운 나라에 어마어마한 빌딩을 갖다 올려놔놓고 여기에 관광객을 한 해 2억 명이나 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막 도시에 여름 평균 기온이 50도고 겨울에는 30도를 웃도는데, 이 온도에 대한 자동 조절 능력을 갖고 이미 도시가 2억 명에 대한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는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요번에 그 테러 났던 이제 바르셀로나 또 이런 이제 스마트 시티를 그거 하고 있고요. 바르셀로나는 이제 뭐 한 예로 이제 쓰레기통 센서를 갖다 쫙 달아갖고, 바르셀로나는 가우디가 도시를 기획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가보면 도시가 좀 좁아요. 이걸 넓히면 또 가우디 예술성이 떨어지고, 응? 이래서 쓰레기통에 이런 센서를 갖다가 달아갖고 교통난을 갖다 그거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이 소비 도시여갖고 지난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지만 이 팹넷은 뒤에 이제 생산의 특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생산하는 사람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구분돼 있잖아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이제 진행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점차 더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그런 도시에서 이런 그 팹넷의 어떤 설계를 갖고 이제 어떤 물건은 여기 이제 3D 프린팅을 갖다 나누면, 예? 딴 데서 정보를 받아갖고 여기 생산해서 그걸 갖다 팔면 되니까, 예? 이러한 또 이제 기획을 바르셀로나는 좀 하고 가고 있고요. 스페인 이제 북부선 이제 여기는 아예 그 도시 전체를 사회 기반 시설과 교통 네트워크와 공익 사업 이것을 전체를 다 설계를 해갖고 실험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인프라를 짜주고 있고, 이런 시도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도시들이 서비스하고 공공사업, 도로를 인터넷에 연결시켜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스마트한 도시들은 에너지와 물자 흐름, 로지스틱, 그러니까 물류, 그죠? 물류하고 교통 상황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싱가포르가 이제 도시 국가지 않습니까? 이게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다 보니까, 그러고 설계된 도시고 이런 데서 훨씬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고 이제 이런 이제 센서의 이제 기술하고 IoT 기술이 이제 똑똑한 도시 환경 만들기, 이런 것들이 시장 규모로서도 크고 모든 도시들이 이런 기획들을 현재 해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이래 싶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인천도 좀 그렇게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두 번째 이제 유비쿼터스 이 헬스케어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하나는 원격 진료. 저기 강원도에 있는 산골 마을이 이제 노령화되면서 이 사람들은 병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케어받기도 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원격 진료들이 이미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고요. 집에서 건강 체크를 다 해서 병원에 연결하고 병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하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스마트 밴드 여기 이제 이렇게 하나 다 하면, 지금 저도 뭐 아이폰에 앱을 하면 제 맥박수나 이런 것들은 지가 다 체크를 해주고, 하루에 몇 번 걷는지도 다 해주고, 하루 에너지 소비량도 얼마인지 다 해주고, 그것만 체크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병원 시스템하고 연결되면 그쪽에 나의 일상적인 데이터가 늘 유지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에 부착되는 이 웨어러블 기기들이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냥 뭐 패치도 나타났고 콘택트 렌즈도 있고 안경도 있고 이러고 있는데, 아마 이 몸하고 컴퓨터하고 그 연결고리는 안경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이런 그 예상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경을 딱 쓰면 나의 몸 상태도 다 체크되고 여기서, 그러고 여기 이제 스크린도 다 있어갖고 제가 딱딱하면 여기서 다 검색하고, 또 이 안경이 그 MR 가상 현실 이게 필요하면 여기서 다 보고, 그래서 그 기계 컴퓨터하고 인간하고의 인터페이스가 아마 안경으로 모아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유비쿼트 헬스케어도 그렇게 좀 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아주 구글에서는 매우 작심을 하고 이 안경 쪽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유비쿼트 헬스케어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고령화 추세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반적 추세이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메디칼, 유비쿼트 메디칼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예방과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버, 고령자들의 요양하고 홈케어 관리 시스템,
그러고 이제 유비크 웰네스인데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건 좋은데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죽지 못해서 아파서 사는 거는 죽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실생활 삶의 어떤 질 관리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지금 가져가고 있고, 그것이 속속들이 저는 우리 곁으로 현재 다가오고 있다. 이런. 그리고 이제 교육 쪽을 보면 교육 쪽도 이게 예민한데요. 누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가올 25년 동안 고등교육 분야에서 일어날 변화는 지난 75년 동안 일어난 변화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다. 그래서 눈사태가 몰려오고 있다, 교육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제 수능에서 절대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이런 고민 수준에서 지금 많이 못 벗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눈사태는 모르고 있는데 그 눈사태에 대응할 이런 시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저기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그 시스템을 많이 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이제 간간히는 좀 그 혜택을 갖다 보고 있습니다만, 아마 큰 변화는 적응적이고 이렇게 개인 맞춤형,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결국은 이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전통적 모형은 물리적 공간, 학교, 다수 학생, 반에 뭐 3, 4명 집어넣고, 그리고 선생, 무대 위에 현자가 있고, 경직된 내용, 교과서대로 가르쳐야 되고, 시험 문제는 또 그렇게 다 나와야 되니까 같은 길이와 같은 속도, 같은 진도를 똑같이 나가야 되는 지금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투시그마 문제라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시그마는 여러분 여기 통계 좀 배워보신 분들은 알죠? 그 표준 편차를 시그마로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2시그마는 그 표준 편차를 갖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1로 지도받은 학생들이는 이렇게 교실에서 교육받은 평균 성과보다 표준 편차가 2배만큼 앞선다, 이런 거죠. 표준 편차가 앞선다라는 거는 그만큼 균등하게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교실에 다 모아놓으면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하고 편차가 이만큼 있는데 1대1로 해놓으면 거의 편차가 이게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투시그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맞춤형이고 개인적 맞춤형, 이런 어떤 교육을 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교육에서는 기술을 별로 활용하지는 않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지는 이 기술을 교육에 활용을 하면 개인 맞춤형, 이러한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온라인 플랫폼이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온라인으로. 온라인은 갖다 쓰면 되니까 실은 구매 비용이 거의 안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육 네트워크 보면 뭐 4,800만을 갖다가 확보했다고 그러고, 또 에드모드는 6,500만 명을 갖다가 확보했다고 그러고, 뭐 1,500만에서 이제 이러한 아주 대단히 어떤 교육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다음에 이제 교육 내용을 이제 온라인 플랫폼, 이건 이제 네트워크고요. 이건 이제 플랫폼, 뭐 저기 수학에 이제 조카 수학을 갖다 가르쳐 주겠다고 조만한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조카한테 보내줬는데, 그걸 조카만 보지 말고 딴 애들도 봐라. 이래갖고 이제 이 칸이라는 사람이 조카 수학 공부시키다가 만들어진 게 이제 칸 아카데미인데, 이 칸 아카데미의 동영상이 현재 5,500개나 되고 조회수도 뭐 4, 5천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테드 이 강의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이렇게 이제 된다든지 이런 거고, 유튜브 에듀는 현재 영상을 70만 개 이렇게 지금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MOOC라는 이런 표현을 이제 교육 쪽 하다 보면 간간히 한번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 이게 대규모 공개된 대중적 강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하버드니 뭐 이건 세계적으로 저명하고 유명한 이런 사람들의 강의들을 이렇게 해서 네트워킹 해갖고 다 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 비용이 더 들지는 않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이제 수평화되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교육 앱이 또 이제 이렇게 가고, 다음에 이제 지식과 연구 결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그 위키피디아, 하면 위키피디아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수가 지식을 나누고 만드는 이런 이제 방식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런 어떤 온라인 학술지가 현재 1만 개가 이제 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평적이고 이제 개방적 교육의 이제 학습에 이제 이런 좀 지평이 가고 있는데요. 테크노 히피 정신, 요거는 뭐 다음에 조금 따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 한마디만 들어가겠습니다. 테크노 히피 정신에는, 히피라는 거는 어디 구속받지 않고 자유와 해방과 뭐 나눔과 이런 정신이죠. 이제 테크노 히피라는 이제 기술의 영역에서도 그럼 우리들의 어떤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뭐 스튜어트 브랜드 교수의 이제 이 잡지 홀 얼스 카탈로그인데요. 이 잡지에 이제 열망했던 캘리포니아 젊은이들이 지금 이 뭐 페북이나 실리콘밸리에 이런 이제 주역들이 돼 있고, 이네들이 그래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개인한테 선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컴퓨터에서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게. 이게 이제 테크노 히피 정신의 이네들은 하나의 자기 구현이었고, 지금은 그걸 넘어서 뭐를 선물하고 있는가 하면 내 앞에 개인의 공장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PC를 줬다면 이제 자기 개인 생산이 가능하게, 이렇게. 그게 이제 3D 프린팅을 갖다 놔놓고 저쪽에 정보를 받아서 여기 누르면 내가 생산을, 그러니까 이제 거의 메이커 운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다이아 운동이나 DIY, do it yourself, 네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테크노 히피 정신하고도 이제 관련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교육 쪽에서는 이제껏 누려왔던 독점적 권한을 갖던 교사나 가정교사나 강사들이 앞에서 모든 사례를 통해 도전받고 있고, 무대에 선 현자의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에 이제 옆에 선 안내자의 역할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적응적 학습 시스템을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많은 앱도 있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 속에서 말하자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발현되지 않겠느냐. 창의성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씀, 추상적 가치를 연결시키는 것이 창의성인 것이고, 지금 이 연결과 분산의 세계에 연결과 분산에 걸맞는 이 교육이 나와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후세대들의 창의적인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 수능의 절대 평가보다 더 빨리, 이런 생각. 요거는 이제 생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걸 썼는데요. 미국 스탠드 푸어사의 500 지수 편입 기업의 평균 수명이 60년에서 지금 18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많이 단축됐잖아요. 다시 하면 망하는 것도 빠르고 크는 것도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차지감 망해버리고, 노키아가 그렇게 한 방에 애플 이거 하나에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지 누가 몰라. 모토로라, 그게 우리 말하자면 저 처음에 나왔을 때, 핸폰 나왔을 때 이거
좀 삼성거보다는 모토로라께 좀 더 나아 보이고 이랬는데 그게 한 방에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변화가 다르다. 그리고 신생 기업이 시장을 장악해서 수익을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변화를 보면 페북이 6년이 걸렸다고 그러고요. 연수익 10억 달러를 기록하고 구글은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소비의 영역을 봤다라면 이 생산의 영역은 좀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변화하는 거 있는가 이런 추세를 조금 보겠습니다. 그 파괴적 혁신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어느 타임에 해야 되는 문제지. 그래서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 어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뭐 초입이든 아니면 한복판이든 거부할 수 없는 대세지 않는가 이런 이제 주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파괴적 혁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 점진적 혁신의 약간 대칭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데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파괴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를 파괴하기도 하고 타자를 갖다 파괴하기도 하고 이런 파괴적 혁신에 시대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승자 아니면 패자고 그러고 그 기술로 승부를 보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기술도 바뀌면 이전의 기술은 싹 못 쓰는 기술이 되고 이 기술로 가고 이런 어떤 기술에 있어서도 파괴고 산업에 있어서도 파괴고 그러고 승파에 있어서도 파괴고 이런 어떤 이미지를 함께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그 속도와 범위와 시스템 충격에서 보면 속도는 이전의 산업혁명하고는 달리 4차 혁명은 매우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고 모레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다음에 디지털 혁명 기반으로 한 과학 기술의 융합해서 경제, 기업, 사회 유례 없는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변화를 갖다 일으키고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술의 정체성이 결국은 인간의 정체성까지도 가져오는 이런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인데 여기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패러다임은 토마스 쿤이 사용한 그 패러다임인데요. 이미 자기가 짜져 있는 모든 사회, 경제, 어떤 생활 조건에 이것에 대해서 자기는 완전히 적응했기 때문에 그 생활 조건을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설명해주는 이것에 자기는 무의식 자체가 다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 패러다임에 이미 익숙해 있듯이 거기서 조금 어긋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 이런 것이 패러다임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유례없는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 혁명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시스템 충격을 보면 산업 간, 기업 간뿐만 아니라 국가 간, 기업 간, 산업 간, 사회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이런 어떤 변화들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면에서 파괴적이고요. 그 파괴적 혁신을 이끄는 요인을 보면 첫째 공급의 측면이 좀 큰 것 같아요. 공급의 가장 큰 것은 기술 공급이죠. 기술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막 이제 나타나고 그 IoT 사물 인터넷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걸 해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갖다 분류해내고 이러면서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고철덩이로 만들어 들어가는 이러한 면에서 파괴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이제 높아진 투명성이 있고요. 우리가 뭐 하나 살래도 이제 요새는 그런 비율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백화점 가서 내가 물건을 딱 고르면서도 그러면 점원이 막 물건에 대해 설명을 하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같이 그냥 검색을 한대요. 이 물건이 적정 가격인지 딴 데는 얼마 파는지 그걸 다 보고 에이 뭐 이렇게
그 투명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생산자나 판매자가 소비 과정을 유도하고 그 헤게모니를 그네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수평화됐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투명성과 소비자 참여의 증대, 그리고 모바일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새로운 패턴의 소비 행동 양식들이 이러한 파괴적 혁신을 이제 강요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눈 가리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좋아라고 광고 잔뜩 때려놔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쫙 몰리고, 그래서 이제 한몫 잡아서 이런 과정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미 이런 투명성에서. 그래서 딴 데는 훨씬 싸고 좋은 걸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또 고쳐야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제 수요 측면이 있고, 3차 산업혁명이 이제 어떤 단순한 디지털화에서 비롯됐다면,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방식의 기술이 결합되어 있고 훨씬 더 복잡한 형태로 가는 이 거침없는 이런 형태들이 실은 이제 이 파괴적 혁신을 이렇게 그거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규모 수익에서도 아주 놀라운 수준인 것 같아요. 파괴적 혁신이라고 보면, 요거 한 디트로이트 3대 기업, 그 미국 지금 대통령이 이 디트로이트의 전통적 산업이 다 망가져 있는데, 여기 있는 이제 노동자들의 표들을 요번에 이제 가져오고, 그래서 디트로이트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래서 미국에서 디트로이트 이라면 기존 굴뚝 산업의 어떤 대명사가 돼 있는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시가총액이 360억이고 매출액이 2,500억이고 근로자는 120만 명인데, 이 이제 IT 기업에 몰려 있는 2014년 실리콘밸리의 3대 기업을 보면 시가총액은 1조 9천억이에요. 시가총액 360에 비하면 이거 벌써 뭐 6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매출은 2,500인데 여기는 거의 매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노동자는 13만 명인데 여기는 120만 명, 10분의 1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규모 수익에서도 이미 이 정도 파괴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돈을 벌려면 여기서 돈 벌려고 그러지, 여기서 돈 벌려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고 이제 또 하나는 디지털 사업의 경우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이전보다 훨씬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수익을 갖다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라는 건 뭔가 하면 어떤 물건을 한 개 더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 굴뚝 산업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한 개 이제 더 찍어내는데 그만큼 재료 비용 들고 감가상각비도 들고 그리고 R&D 비용도 들고 이게 다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한계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냥 데이터를 제가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해도 아까 한계 비용이 제로 됐다는, 이미 저기 뭐 앱 다 깔려 있고 프로그램 다 있는 거 내가 다운받아서 보면 되는데 거기는 한계 비용이 더 드는 게 아닌 거거든요. 이제 이런 면에서 더욱이 저장, 운송, 복제에 드는 비용이 거의 없는 이런 어떤 정보제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이러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사업 규모하고 자본의 상관성이 좀 낮지 않느냐. 이전에는 돈이 있어야지 돈 벌지. 그러고 가게가 커야지 큰 돈 벌지. 이런 이제 상식이었다라면 지금 그런 상관관계는 지금 뭐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파괴적 혁신의 또 한 지점은 이 융복합의 강화라는 거죠. 융복합이라는 거는 서로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끼리도 만나야 되고
기술끼리도 만나야 되고 산업끼리도 만나야 되고 학문끼리도 다 만나야 되는, 그래서 지금 대융합의 시대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전의 대학교 학문 체계로 보면 컴퓨터 공학하고 생물학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거지 않습니까? 컴퓨터 공학하고 생물은 달라도,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 공학하고 합성 생물학이 이게 경계가 이제 불투명해져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뒤에서도 한 예를 들겠지만 영국이나 지금 우리나라도 어떤 산업이 만나고 있는가 하면 관광 산업하고 뭐가 만날 것 같아요? 의료 산업이 만나요.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성형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국에서도 2013년인가 뒤에 데이터 나오겠는데 1100만 명이 한 해 동안 환자들이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 관광하면서 치료를 하고 가는 이런 이제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한편에서 이제 비약적으로 그러면 연산력하고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의 유효성이 이 융합을 아주 촉진하고 있는 거죠. 내 맥박이라는 거하고 운동이라는 거하고 의료라는 것하고 이런 것들이 한 데이터 안에 모이면 새로운 나의 갖다 케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산업들이 이렇게 수익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앰비언트 컴퓨팅이라는 이 표현을 쓰던데요. 자동 탐색인데 집에 이제는 우리가 앰비언트는 뭐 주변에 뭐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늘상 같이 하고 있는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팅이 제 주변에서 늘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나에 대한 데이터를 지가 알아서 다 만들고 지네가 다 통신해서 지네가 나한테 맞춤형으로 이렇게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생태계에 일부러 이렇게 이제 자리 잡지 않겠느냐. 여기 워치 하나 있죠. 저기 핸폰 있죠. 그러고 내 소리로 이야기하는 그 쉬리 같은 애들이 있고, 이런 애들이 그냥 자기들이 소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최적화를 위해서 얘네들은 봉사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맞춤형 대량 생산 시대가 열리지 않느냐. 누구는 이렇게 틈새형이고 맞춤형 이런 생산 시대가 열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가치 사설을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전에는 보면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이러한 가치 사설들을 다 바꿔내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아디다스가 노동력을 위해서 중국에 공장을 세웠다가 이제는 노동력이 안 중요하니까 그걸 다 철수할 뿐만 아니라 지금 말하자면 한국에 이제 어떤 공장을 갖다 만드는가 하면 맞춤형 공장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제 신발 사이즈를 딱 재주면 이것이 저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생산 공정이 컴퓨팅이 돼갖고 이쪽으로 쭉 오면 여기 있는 3D 프린팅이 제 신발을 딱 맞춤형을 만들어서 고객님 여기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몇 시간 안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맞춤형 대량 생산에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조금 이제 지금은 생산 과정이 이렇게 가는데 이 생산 과정으로부터 이 사회가 약간 어떤 식으로 기울 것이냐. 심화되는 불평등. 일단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이제 소비자들일 수 있는데, 핸드폰도 있고 맞춤형 신발도 있고, 그러고
삶의 효율성을 높이는 상품과 서비스의 재화를 거의 뭐 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앱을 통해서 편하게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슈퍼컴퓨팅을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이런 이제 편리함에 대한 혜택은 이제 보고는 있으나, 이런 산업혁명 부분으로 이게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발생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자본이, 그러니까 로봇이 다 대처를 하니까.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아까 일상적인 혜택은 소비자가 보지만 결국은 돈을 버는 거는 이노베이터, 혁신에 참여하는 기술자들이라든지 투자자나 주주 같은 지적 물적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플랫폼 효과가 일부 소수 사람들에게 혜택과 가치가 이제 집중되는 현상이 이제 가중될 텐데, 이 문제들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생활의 풍요로움과 아까 수평성도 확대되고 편리함도 확대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돈에 대한 이익 구조로 들어가 보면 결국 매우 소수에 의해서 그거 될 것이고, 많은 부분에서 노동이 로봇으로 대처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를 하고 대안에 대한 고민들을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고요. 이제 그래서 아까 이 기술과 이제 고용 문제는 결국 우리가 이제 먹거리에 대한 이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고용 문제까지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조금만 뭐 염려스럽게라도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통 여기서 뭐 파괴 효과, 자본화 효과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쓰는데요. 파괴 효과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자동화가 되고, 그래서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고, 그러니까 노동은 실직해서 먹고 살 수 없고, 이게 파괴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술적 실업이다, 이런 이제 표현으로 요약되는데, 그러면 이 기술적 이 파괴 효과가 있고, 다음에 자본화 효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기술적 실업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새로운 기술이 올라온 거죠. 그러면 그런 새로운 기술의 생산성이 발달해서 새로운 제어와 서비스 수요가 증대하고, 그리고 새로운 직종이 만들어지고 산업의 분야가 창출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기술적 실업이 극복되는 것을 자본화 효과라고 그러면, 이것이 잘 균형이 맞아 떨어지겠느냐, 이런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적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이 기술적 실업은 1, 2, 3차까지는 달라질 것 같다라는 진단이 훨씬 우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 3차 산업혁명 때도 늘 이 문제는 제기되어 왔어요.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기계가 사람을 다 대체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계 파괴 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또 2차 산업혁명에서 자동화가 막 진행되고 대규모 공장이 오고 이러니까 또 사람들이 기계가 나를 다 몰아낸다. 그래서 그 사람 누구죠? 작가, 기계에 자기가 꼭 처박혀갖고, 그렇죠, 찰리 채플린. 예?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지 않습니까? 인생은 멀리서 보면 다 희극이지만 가까이 보면 인생은 비극이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 2차 산업혁명 그 이제 대공장 이런 시스템 보면 채플린의 그거 보면 이게 큰 기어들 사이에 자기가 이렇게 꼭 낑겨갖고 자기도 그 기계의 한 부품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염려하고 폭로하고 이러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1, 2차 산업혁명은 기술적 실업도 있었지만
생산성도 발전을 시켜서 사람에 대한 소득도 같이 발전시키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데. 아까 말하자면 이 표현을 쓰자 보면 파괴 효과와 자본화 효과가 같이 진행되고, 처음에는 파괴 효과였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자본화 효과가 또 나타나면서 새로운 소득을 보장해주는 이랬는데, 그 이번 3, 4차 산업혁명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중간이 다 없어지고 이게 IoT와 빅데이터가 만나면서 얘네들이 실제로 다 처리하는데 이 자본화 효과에 의한 새로운 직업군이 창출되겠느냐. 조금 비관적으로 진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비관적 진단들이 좀 많고요. 아마 특히 지금까지는 보면 이제 중간 이 지식 노동자, 우리가 이제 대학교까지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먹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IoT가 중간에 싹둑 잘라 먹어버리면 지금 우리가 배워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떤 생산 과정에 불필요할 것이고, 생산 과정에 불필요하면 내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비관적 견해들이 좀 우세한 것 같고요. 뭐 낙관적 견해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 약간 이제 노동 시장의 이제 변화 추세, 이제 이 질문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 직업은 좀 어떻게 되지? 앞으로. 아니 나는 뭐 어차피 반 이상 살았으니까 우리 애는 어느 대학교 보내야 되지? 제가 저쪽 연구소에서 중학교 지금 3학년짜리 한 애하고 상담한 내용이 있는데요. 얘는 야 공부 좀 하지? 이러면 저는 진로 결정했어요. 왜? 제빵 재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가서 자기는 수학 안 해도 되고 영어 안 해도 되고 빵 만드는데 왜 영어를 해야 돼요? 뭔지 이런 돌발적으로. 아니 동의한다. 그런데 한 번 왔지만 선생님 수학 좀 해야 되겠는데요? 왜 이렇게? 저 마음 바꿨어요. 요새는 중학교에 진로 상담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거 쭉 해주는. 응?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막 하면서 제빵 기사가 이게 없어지는 직업군에 속해져 있더라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갖다가 지금 준비하면 어쩌냐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저 뭐 해야 돼요? 수학 공부 좀 해야 되겠네. 이거 실제 리얼 토크예요. 그러면 지금 2학년, 3학년 애들도 그런데 우리 애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제 뭐 아주 중요한 이제 이런 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봐보면 먼저 이제 고위험 직업군 여기 좀 흐릿하게 나오죠. 안 그러면 요거 다음에 할 때는 제가 타이핑을 갖다 좀 보면요. 가장 없어질 직업이 1차가 텔레마케터, 전화로. 이거 얘네들이. 다음에 세무대리인, 세무사가 없어질 거라는 거죠. 다음에 보험사. 다음에 스포츠 심판. 요새 전부 다 비디오 판독 다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법률 비서. 레스토랑이나 커피숍, 종업원. 부동산 중개업자. 그리고 비서직 법률. 그리고 배달직. 이런 것들이 배달직, 배달. 없어질 고요. 저위험군으로는 정신건강, 약물 남용 치료 사회복지사. 요거는 참 그 로봇이 하기가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안무, 내과, 외과 의사. 의사도 내과, 외과 이렇게 좀 하는 것 같고요. 심리학자.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이거는 이제 상위, 왜냐하면 시스템을 짜야 되는 문제니까. 인류학자하고 고고학자. 선반 기관사하고 조선 기사. 이쪽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저기 선반 쪽하고 하여간 그러고 이제 전문 경영인 이런 것들이 저위험군이고 나머지는 중간에 많이 이제 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이제 보시면 그 창출되는 직업은 그 분명히 과거 산업혁명보다 그 직업 수가 적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뭐 한 새롭게 4차 산업혁명의 이런 기술로부터 만들어진 직군은 고작 노동인구는 0.5%에 불과하다는 이런 통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확대되는 이유는 노동력의 결과가 아니라 기술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데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향후 1, 20년 사이에 미국 내 모든 직업의 47%가 자동화의 위험에 처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훨씬 빠른 속도로 일자리 붕괴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여기 왜 안 먹죠? 응? 여기? 여기구나.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좀 심화될 것 같은데, 이제 고소득 전문직과 저소득 노무직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늘어날 것 같고, 양극화돼서 중간 소득층의 단순 반복적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 것 같고요. 그 사회적 창의성을 요구하는 직군도 더 안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20년대 중반쯤 되면 90%의 뉴스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작성되고 뭐 인간의 개입 없이도 신문 기사가 다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도 이걸 해버리면 신문은 잘 써진대요. 사설 같은 것도. 어떤 사건 딱딱딱딱 주면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갖고 기자가 쓴 것보다 훨씬 멘트가 더 잘 나온대요. 예. 그리고 팩트 기사도 뭐 육가운제 딱 주고 나면 쫙 다 나오고요. 이제 지난번에 일본에서는 그 이제 소설 쓰는 것을 갖고 이제 사람하고 이게 알고리 말하자면 하고 했는데 그거는 좀 이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문학은. 그러고 지금 또 작년인가 올해인가 번역.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번역하는 거하고 사람이 번역하는 거 어떠냐. 그래서 여기서도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번역은 단순 번역이 그 자체도 이제 창조적 행위의 하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런데 또 엊그저께 보니까 어떤 앱이 나왔는가 하면 제가 이제 앱하고 이게 이어폰 끼고 제가 그 외국인하고 만나잖아요. 그런 제 이야기를 하면 얘는 영어로 하고 저는 한국말로 하면 그냥 그 자체로 동시 통역되는데 정말 거의 어려움이 없는 이 정도 통역되면 번역도 제가 볼 때는 뭐 극히나 안심할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문제 해결되는 뭐 시스템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할 것이고 하나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제 성적으로도 격차도 좀 확대될 것이라는 진단이 더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도 어떤 남성 우위에 이르는 사회인데 여성들이 하는 많은 직종들은 이런 중하층 쪽에 많이 그거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쪽들에 대한 타격이 매우 클 거라는 거죠. 콜센터는 거의 대부분 다 여성들이고 소매업들이나 아니면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해서 이제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저직능, 저급여, 고직능, 고급여. 그래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크게 심화될 거라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비하지 않았을 때는 불평등과 사회적 긴장의 이런 문제로까지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거 리쇼링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국가 간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노동력이 더는 기업 경쟁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지금 저기 뭐 동남아로 간다든지 아니면 중국으로 진출한다든지 이거는 값싼 노동력에 대한 이런 이제 문제로 가는데 이제 노동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래 되면 이제 산업화 모델과 전략을 갖다 재구성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전에는 그렇게 저소득 국가는 비록 그랬지만 거기 공장이 세워지고 이랬는데 그걸 다 철수하면서 이런 어떤 국가 간의 경제적 어떤 불평등 이것도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좁혀졌다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이제 아디다스 같은 이제 이런 것이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전부 다 저기 중국에 있는 아이폰 공장 다 가져와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런 데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한 10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마케팅은 좀 어떻게 갈 것 같냐? 마케팅은. 이것도 이제 사회 현상이 아주 중요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그 연결된 고객 집단으로 힘이 이동되고 있다. 연결되는 고객 집단, 연결되는 고객 집단. 여기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미 우리는 정말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로그인 해야 될 때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또 로그인 안 하고도 쓸 수 있는 소스가 너무 많아요. 여기 저기 다음 들어가서 뭐 하나만 딱 검색하면 쭉 다 나오지. 예? 그러고 뭐 쇼핑 하나 할래도 가격대별 비교해 주세요. 그러면 가격대별 비교 다 해주고 회사별 비교 다 해주지. 예? 거기다 그 밑에 또 이제 말하자면 댓글들이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한번 이제 뒤져봐 보면 아 얘네들 이런 거구나. 이런 정도 지금 연결된 고객 집단으로 힘이 이동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이제 베타적에서 이제 포용적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건데요. 이제 포용성은 새로운 이제 게임명이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특정 집단의 어떤 베타적 권력에서 대중 다차원적 힘으로 이제 이렇게 구조를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베타적이라는 것은 한 사회 내에 이제 생산에 대해서 권한을 쥐고 있는 그 권력의 어떤 베타성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국제적으로도 선진국 중심의 이 베타성이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이건 이제 선진국을 뒤에 신흥 시장에, 그러니까 독점 시장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재벌들, 그러고 이제 중소기업도 있고 이제 이래 됐는데 이제 이 베타성도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 벤처 기업의 비중이 30년 전에는 15%였다라면 지금 이제 8% 있고, 그 OECD는 중국의 혁신 관련 투자가 29년이 되면 EU와 미국을 갖다 따라잡을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의 포용성도 이제 움직이는데, 이전에는 시장 외로 간주했던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마케팅을 갖다 안 해도 됐었다는 거죠. 시장 외로. 그런데 이제 기술적 파괴 혁신으로 저렴하고 단순하다는 제품을 이네들도 다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그네들도 다 이제 시장의 대상으로 포용한다는 거죠. 타타나노는 $2,000짜리 소형 자동차를 200만 원이잖아요, 그죠? 200만 원짜리 이제 소형 자동차가 나오고, 이제 이쪽 케어 시스템은 $16면 16,000원, 17,000원짜리 백내장 수술을 이렇게 이제 선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 이제 역혁신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후진국 아니면 개발도상국에서 혁신적인 제품이 나와서 이게 선진국에 거꾸로 이게 팔리는 이런 것들도 이제 어렵사네 봐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제 휴대용 심전도 맥 400이 좀 유명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고. 다음에 이제 유사 서비스도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아마존을 본따 갖고 인도에서 이런 게 나오고, 또 세계 최대의 소셜 커머스 이걸 본따 갖고 인도네시아는 디스더스라는 이런 게 나오고, 페이팔 본딴 중국의 알리페이가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커져가면서 수평성이 확대되고 있고, 그런 어떤 포용성이 이제 그거 된다. 그럼 이제 산업사회는 이제 산업사회에도 융합 내지는 이제 통합 추세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관광이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있는데 국경 없는 환자들 이런 잡지가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뭐 1,100만 명이 의료관광객으로 가 있고, 그런 이제 금융서비스하고 전기통신 분야가 많이 결합돼 들어가고 있고, 이제 대부분 보면 이 소셜 미디어는 크라우딩 소싱 전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주주들이 내가 얼마 내고 사업 계획서 보고 이러는데, 클라우딩 소싱 야 이게 괜찮다 그러면 막 이제 돈을 모아갖고 창업을 하고 같이 책임지고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사회적 포용력의 이제 좋은 사례들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위키피디아 같은 이렇고요. 두 번째는 배타성에서 이제 포용력이라는 명제와 더불어서 수직적에서 수평적이라는 거죠. 그 기업에서 시장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수직적인 혁신의 흐름이 이제 수평적으로 변했다. 기업에서 시장으로 전달된다. 기업에서 생산 계획을 짜고, 다음에 홍보 계획을 짜고, 마케팅을 해서 최종 소비자까지 올 때는 이 자체가 수직적 흐름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수평화대에 들어가고 있는 걸 좀 이제 볼 텐데요. 한 예로 연구개발 모델이 연결개발 모델로 바뀌었다. 좀 재미있잖아요. 연구개발, 우리가 어떤 회사의 장래 미래성을 보면 R&D에 대한 그 비용을 갖다 보면 된다 이러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R&D도 보면 현대자동차 여기 R&D 한다면 자기가 폐쇄회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하면 이것이 시장의 변화보다는 적어도 늦으면 안 된다고. 연구 개발 잔뜩 해놨는데 이미 늦은 거야. 이러면 이게 헛돈 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종종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 개발이 아니라 연결 개발, 오픈 소스로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 그래서 이제 이 오픈 소스는 뭐 약간 비슷한 예를 수 있는, 아까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 이걸 다 오픈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구글이 자기 운영 체계를 안드로이드 그걸 다 공개해서 삼성이 그거 갖다 놔놓고 2차 제품 만들어 갖고 얘는 이제 먹고 살고 있듯이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이제 경쟁 개념도 수직에서 수평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변화에 갖다 주도는 이제 기술 변화가 여전히 주도하고 있고, 롱테일 법칙이 지금만큼 잘 맞아 떨어지는 데도 없다. 롱테일 법칙은 뭔가 하면, 이전에는 똘똘한 거 한 마리가 우리 집 먹여 살린다 이랬는데, 롱테일 법칙은 뭔가 하면 그 똑똑한 거 한 놈이 아니라 별로 잘나지 않는 80% 이 매출이 똑똑한 거 둘 매출보다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수평화된다는 거죠. 경쟁도. 제품끼리의 경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대량 판매 주류 브랜드에서 이제 소량 판매 틈새 브랜드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재밌는 얘기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택시 회사나 거대 이 호텔 체인들이 우버나 B&B,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과 경쟁하기라고 하는 게 상상도 못했던 문제라는 거죠. 우버는 자동차를 하나도 안 갖고 있는데도, 에어비앤비는 실제 연결만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대 이 호텔 기업들이 이네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고객의 신뢰에 대한 개념도 이제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이라는 거죠.
최근 연구에 의하면 광고보다는 친구나 가족, 페북, 트위터, 팔로우 등의 의견을 더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보면 광고 이거 좋아요. 텔레비에 다 보고 백화점 가서 샀는데도 이거 검색해보고 나하고 야 이거 어땠어? 그러고 저기 막 그 밑에 의견도 다 들어보고 팔로우 한번 던져봐보고 반응도 한번 보고 이쪽을 신뢰한다는 거죠. 이래 놓으니까 어떤 사업이 뜨는가 하면 공동평가 시스템 이런 사업이 뜬다는 거죠. 우리가 수평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광고만 믿지 않겠다는 거지. 그러면 공동평가가 진행되면 나는 뭐 하나 에어컨을 살려고 그러는데 이 컨슈머 리포트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평가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래 들여갖고 어떤 거는 어떤 거고 점수 얼마 매겨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브랜드와 고객 사이에도 이제 수평적 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개인적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바뀌지 않느냐. 이 연결성이 이제 이만큼 확대되다 보니까 고객의 구매 절차가 이제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장 봐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 이것이 사회적 행위가 된다는 거죠. 이 모바일 연결성이 이 대중들의 어떤 지혜에 접근하면서 더 나은 구매 결정을 내리게 해준다는 거죠. 다 그걸 해서. 그래서 이제는 개인적 구매 결정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결정이 돼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고객들은 브랜드와 기업에 대해서도 소통하고 대화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기업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해 왔으나 그러면서 고객 불만을 개별적으로 처리해 줬지만 이제 고객은 더 이상 수동적인 목표물이 아니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변신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 뭐를 했는데 이거 다 올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평가도 다 한다고. 여기서 무너지면 기업은 꽉 나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인 자기 커뮤니케이터, 미디어 역할을 이렇게 해 들어가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구매 자체도 사회적인 거지만 시장에서 소통하는 이런 면에서도 사회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마케팅 분야도 아까 베타에서 포용으로, 개인에서 사회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 이제 오늘은 소비 또 생산 그리고 노동시장 그리고 마케팅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봤는데요. 보면 약간 각각을 이렇게 듣다 보면 조금 정신이 없는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떻게 가지? 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이렇게 보면 하루하루 내 몸은 그쪽으로 약간 빨려 들어가는 이런 느낌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당장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소재에 대한 주제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되겠지만 한 번 정도 수풀을 한번 봐서 야 이게 어느 쪽으로 나의 삶의 무게를 갖다 줘야 되고 나도 어느 쪽으로 혁신해야 되는지 이런 굵직한 고민을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때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는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오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거는 4차라고 이름 뭐 붙일 그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기술 자체가 여기서 보면 아까 말하자면 개인에서 사회로 베타에서 포용으로 그리고 수직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다 가고 있고 그리고 뭐 모두가 다 창업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혁신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회는 많이 확대된 듯 하지만 실제로 그게 나한테 기회로 올 건지 아니면 좀 더 옥죄는 문제로 올 건지 이런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약간 논쟁적인 부분들에 대해 좀 소개를 갖다 해볼 거는 해보고 우리가 이런 어떤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좀 대안적 모색은 어떻게 좀 해봐야 되고 그 어떤 대안적 모색의 주제들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한번
교류하고 나눠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강 때 참여하셨던 분 중에 제가 보시는데 1강이 재미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또 2강이 재미가 없으면 3강 때는 또 여기 있는 분은 안 오실 것 같은 걱정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강연을 이렇게 마치고